세 번째 문단입니다. 융복학과 기독교 학문의 관계, 특히 대비 주어진 세부 주제인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융복학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최근 몇 년 융복학 논문이 공모를 이루고 있으나 정작 융복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와 강론은 달라 보여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불거리한다. 융복학의 배경, 융합의 태풍은 2009년 말 한반도에 상륙한 아이폰과 함께 불어닥쳤다. 소프트웨어와 문화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아이폰의 놀라운 성공은 수직적 하드웨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IT 산업을 뿌리째 흔들었다. 아이폰의 충격은 스티브 잡스 같은 융합형 인재의 양성 없이는 한국의 I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 다음 문단. 국내 아이폰이 상륙하기 10여 년 앞서 미국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미 융합의 움직임이 보였다. 2001년 미국 과학재단은 21세기 과학기술을 주도할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과학기술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융합과학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 결과가 NBIC 융합과학기술이다. 이는 나노바이오 인포 포그너의 내추리 하나로 수렴하는 과학기술의 수렴을 의미한다. 지금 이제 기술 수렴은 거의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한 홍석의 국내 융합 강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 아랫단 NBIC 융합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시작된 국내의 융합 논의는 아이폰의 상륙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들 논의를 살펴보면 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융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융합에 대한 정의와 강론은 연구자마다 달라 보인다. 융합에 대한 논의 중 찾아본 것 중에 제 세계적인 것은 철학과 현실 2010년 본문에서 특집으로 기획한 학문의 융합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과학철학자 고윤석은 기술의 융합과 학문의 융합과의 선을 분명히 긋는다. 한마디로 기술은 융합되지만 학문은 융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 통합의 대표적 시도인 20세기 초 빈학단의 통일과학운동의 사례를 예로들며 학문 전체의 통합이라는 목표는 그 실현이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는 원대한 과제로 본다. 이와 달리 이중호는 학문 융합을 학문 통합과 동일시하지 않고 융합을 통합, 복합, 융합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통합이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특성에 근거한 제 학문 분야들의 통일을 의미한다면 복합은 서로 이질적인 학문 분야들의 다면적 혹은 다층적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융합은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바탕하지만 이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창조,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볼 때 그는 학문 융합이 가능하면 복합과 융합이 나아갈 길이라고 제시한다. 김영식은 인문학과 과학에서 이와는 조금 다른 관계를 제시한다. 그는 과학과 인문학이 본질적으로 층위가 다른 것이어서 대칭적인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가능한 것은 연결일 뿐이다. 그 아래 문단 맨 아랫부분. 이제 기독교 학문은 특별히 종교와 과학으로 넘어가자.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실제를 규정하는 지적 권위의 원천이다. 그 역할을 이전에는 종교가 맡았다. 실제를 규정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 체계인 종교와 과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를 맺어왔을까? 다음 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지난 역사를 통해 매우 다양한 관계를 맺어왔다. 여기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논의할 때 표준적인 분류로 받아들이는 이언 바흐의 네 가지 모델을 소개한다. 이언 바흐는 오늘날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라는 분야가 성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바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갈등, 독립, 대화, 통합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갈등. 이 범죄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비물론적 진화 간의 충돌이라 하겠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소위 창조진화 논쟁이 대표적이다. 갈등은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왔고 따라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뇌리에 가장 깊게 뿌리박힌 의미를 하겠다. 두 번째, 독립. 과학과 종교는 삶의 다른 영역 또는 실제의 다른 양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장을 넣어서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에 대한 탐구인 반면 종교는 삶의 궁극적 영역과 실을 가진다. 세 번째, 대화. 과학과 종교 간의 방법론적 유사성을 매개로 양자는 대화가 가능하다. 신학의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에 대한 해석 행위라고 한다면 과학은 자연에 대한 해석이다. 보이지 않는 대상, 신이나 소립자 등을 해석적으로 개념화할 때는 유추, 은유, 모델의 도움이 필요하며 과학과 신학 모델이란 도구를 사용한다.
이외에도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공통된 관심, 예컨대 궁극적 질문 이런 것들을 매개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통합. 과학은 통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흐름 세 가지를 제시한다. 자연신학, 자연의 신학, 세계적 통합이 바로 이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연신학은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근거를 자연 속에서 찾아내는 시도이다. 다음, 과학의 네 가지 모델과 융복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온 과학의 네 가지 분류를 소개했는데 현 논의의 맥락에서는 갈등과 독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과 독립은 앞서 융복학 논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양상이다. 기술 수렴이나 학문의 융복학이 유용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목표로 진행된다면 갈등은 부정적 관계를, 그리고 독립은 연결 자체를 부정한다. 갈등과 독립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기술 수렴이나 학문의 융복학과 입을 짓는 중요한 특징이라겠다. 그렇다면 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서는 다른 융복학적 관계에서는 찾기 힘든 갈등과 독립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과학과 종교는 지난 역사 속에서 실제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두 라이벌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프랭크 터너가 분석한 19세기 빅토리아 영국 사회에서 발생한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터너에 따르면 당시 갈등은 새롭게 형성되어 구성하기 시작한 전문 과학자 집단이 자연에 대한 해석과 교육에서 지대적 권위를 행사하던 교회에 도전하여 이 영역에서 교회의 권위를 점차 대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한 문단 건너뛰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과 종교 간의 갈등은 자연 해석에 대한 권위가 종교에 근거한 자연신학으로부터 자연주의적 과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말 전문 직업화학 과정을 거친 과학은 20세기 들어 자연 현상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실제에 대한 해석에서 기독교가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이 그 권한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제 20세기 들어 상황은 바뀌었고 갈등의 양상도 바뀌게 된다. 과학이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권을 가진 상황에서 종교가 해석권의 쟁취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창조론 운동의 것이다. 70년대 말 기독교 건너뛰는 기혼 문제를 두고 진화론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과학을 제시하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 시간에 동등한 시간을 축법으로 요구한다. 1981년 소위 동등시간법은 아칸소 미시시피주에서 통과된다. 그러나 이 법의 위헌성을 두고 아칸소주에서 치열한 법정 논쟁이 뒤따랐으며 결국 창조과학은 해소한다. 그 아래 문단입니다. 아래 문단 세 번째 줄. 하버드의 진화생물학자 스티븐 굴드는 과학과 종교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며 일종의 평화 협정을 제안한다. 다름 아닌 노마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과학은 경험의 영역, 즉 구조의 구성과 작동 방식을 다루는 사실과 이론의 영역인 반면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도덕적 가치를 다룸으로써 이 둘의 영역은 구분된다는 것이다. 굴드는 과학과 종교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그음으로써 갈등 대신 평화를 모색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갈등 혹은 독립의 관계로 보는 인간에는 이같이 실제를 규정하는 지적 권위를 둘러싼 힘의 경합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가 융복합의 관계와는 다른 측면이다. 앞서 살펴본 융복합 논의는 모두 유용성이나 혹은 학문적으로 보다 깊은 이해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독립 모델과는 달리 대화와 통합에 이르러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 담론은 융복합의 논의와 상당히 닮아있다. 다음 건너뛰어서 융복합의 미래와 기독교 학문. 지금까지 첫째 융복학 학문에서 논의된 융복합의 특성, 둘째 과학과 종교의 관계의 특성, 셋째 일품 논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융복합이나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중심은 과학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문장 건너뛰어서 20세기 들어서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우주론과 물질론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했다. 물리과학이 우주와 물질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생명과학에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1953년 인의 분자 구조의 규명으로 생명 현상의 송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게까지 되었다. 생명과학에 이어 지난 30년 현대과학의 프론티어는 신경과학이었다. 물질, 생명에 이어 마음이 과학 탐구의 최경선을 형성한 것이다. 다음 문단 건너뛰어서 첫 번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본성. 이제 이런 융복합 미래의 트렌드가 경향이 기독교 학문의 기독교 세계관의
가지고 있는 그런 함의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동성. 마음을 이해하고 정신장애를 치료하며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뇌과학은 앞으로 융복학의 중심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생명과학은 우리의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 문장 먼저 띄어서 생명과학이 몸을 강화하고 나아가 재탄생시킨다면 뇌과학은 새로운 마음을 탄생시키는 꿈을 꾼다. 이들은 그동안 인간의 몸과 마음이 자연의 손에 의해 변화해 왔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가 직접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논의는 트랜스휴머니즘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국내의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 담론을 소개해온 심상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교육이나 문화운동과 같은 전통적인 인문주의적 방법으로 인간 자체의 변화나 발전에 대한 이상을 추구해왔다. 과거에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본성을 비틀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과학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문적 방법이야말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가속화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됐다. 인간종의 역사에서 새로운 진화단계에 접은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공지능, 나노기술, 뇌컴퓨터, 스페이스, 신경양리학 이런 등의 발전 융합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 2009년 미국의 해외정책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 8가지 중 하나로 트랜스휴머니즘을 꼽았다. 피고자 후쿠야마는 그 이후로 평등의 파괴를 들었다. 예컨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힘으로 더 나은 인간이 탄생하게 될 때 나머지 그렇지 않은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성의 문제도 다른다. 인간의 본성을 변경 가능하게 될 때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하는 인간됨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미래 인간을 설계할 때 과연 바람직한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건 논쟁점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서는 인간됨의 본질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런 기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전적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신경과학과 영혼의 문제. 신경과학의 발전은 인간 본성의 문제보다 더욱 본질적인 도전을 기독교에 안겨준다. 영혼의 문제이다. 1953년 왓슨과 함께 DNA 빈자 부족을 규명해 생명과학의 새로운 지침을 쓴 프란시스 크릭은 70년대 중반 신경과학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당시 과학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의식의 문제에 나머지 인생을 마친 크릭은 2004년 암으로 사망하기 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식과 신경세포만과의 관계에 대한 그동안의 자신의 연구는 영혼의 종말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받은 이들은 몸으로부터 독립된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오늘날 신경과학과 마음의 철학에서 유물론의 흐름은 도도하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신학자 로슨 스톤은 만일 영혼의 불멸성, 따라서 유언론이 기독교 사상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상대신앙 원장보다 훨씬 심각하게 과학과 맞부딪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스톤 자신은 몸과 분리된 영혼이란 이론론을 수용하지 않는다. 신경과학의 진전과 함께 영혼의 문제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특이점, 유물론 프로젝트의 완성. 한 문단 건너뛰고 문제는 현재 구글의 인공지능 팀을 총괄하는 레이먼드 커츠와일은 투비점이 온다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대등해지면 이 둘이 결합해 새로운 지능이 탄생하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투비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하며 압제하는 갈등의 관계를 그리는 반면 커츠와일은 합의를 이야기한다. 두 지능이 결합하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로는 마음의 공론이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발전 속도에서 보듯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속성이 있는데 뇌 스캐닝 기술도 이 같은 스케일로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인간의 신경회로망을 분자 수준에서 매핑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신경회로망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그 이하의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로 그대로 옮겨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 속에서 재탄생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마음에 있고 마음이 컴퓨터로 이동하면 인간은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 유한한 생물학적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계 지능 속으로 들어가면 거칠게 말해 영원 불사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리라는 것이다.
특이점의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공상과학 수준의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속에 내재된 원리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름 아닌 유물론 프로젝트의 완성이다. 컨츠와일의 우수적 비전은 유물론의 궁극적 열망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기 원하며 초월을 배제한 유물론이 궁극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초월인 것이다. 커츠와일의 특이점 시나리오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초월을 이루겠다는, 즉 신이 되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요가 없이 보여준다. 특이점이 앞으로 20, 30년 후 실제 도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 실제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특이점은 과학기술 시대의 유물론이 제시하는 종교적 비전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뇌과학을 중심으로 전개될 미래의 융합과학기술이 기독교 신앙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았다. 인간 본성의 문제, 영혼의 문제, 특이점의 문제가 유물론을 배경으로 과학기술의 이름으로 제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주류 아카데미에서 유물론의 흐름은 거세다. 그리고 제방과학기술들이 융복합되는 양상과 방향은 예측하기 힘들고 결과물은 복잡하다. 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함의는 읽기가 더 어려워졌다. 유물론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유실론적 종교와의 갈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며 이에 따라 기독교와 학문을 하는 이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